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급하게 입법을 추진하면 문제점이 악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중재안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이 대구시장 후보의 홍준표 의원, 강원지사 후보의 김진태 전 의원을 선출하며 공천을 마무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경선 후보도 확정하지 못해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주말인 오늘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서울광장은 선별진료소가 사라지고 야외 도서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수 시장 보호를 위해서인데 세계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모두 풀리고 맞은 첫 주말입니다. 완연한 봄 날씨에 전국 주요 관광지에는 나들이 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선별진료소가 있던 도심 광장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돌아왔고 전통시장에도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마스크만 아니면 코로나 사태 이전의 모습과 같은 하루였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속초 해수욕장입니다. 대형 놀이기구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백사장은 모래 놀이터로 변했습니다.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웃음꽃이 떠나질 않습니다.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여태 아기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밖에 잘 활동을 못 했었는데 이렇게 나와서 야외 활동할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좋아요. 손님들이 늘면서 관광지 상권도 모처럼 활기를 찾았습니다. 각종 먹거리를 사려는 발길로 시장 통로마다 북적입니다. 생동감이 있어 보여요. 그 모습을 그대로 찾았다는 거에 대한. 선별진료소가 있던 서울광장은 시민들의 휴식처로 돌아왔습니다. 푸른 잔디밭은 야외 도서관으로 변했습니다. 덕수궁 돌담길은 나들이객과 흥겨운 음악 소리까지 더해져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코로나 때는 거의 안 나왔죠.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해방됐으니까 서울을 좀 즐기고 싶어요. 코로나로 중단됐던 수직 마라톤도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선 거대한 축제용 모래 조각 작업도 한창입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된 첫 주말. 마스크는 벗지 못했지만 곳곳에서 코로나 사태 이전 모습을 조금씩 되찾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 상황도 아직까진 순조로운 편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토요일 기준으로 10주 만에 가장 적은 7만 5천여 명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영화관과 대중교통 등에서 음식을 먹는 게 가능해지고 6월부터는 그동안 중단됐던 예비군 훈련도 다시 시작합니다. 최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비군들이 엄폐물 뒤에서 수류탄을 던집니다. 예비군 소집 훈련은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2020년 3월 이후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일상 회복에 따라 오는 6월 2일부터 재개됩니다. 물론 확진자는 훈련을 받을 수 없고 훈련 중에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거리로 나온 인파와 또 활기를 띠는 상가들을 보면서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일상 회복에 기대를 하셨는지. 당장 일반 시민들에게 다가올 큰 변화는 음식물 섭취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영화관과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관람장, 지하철, 철도, 항공기, 고속 시외버스 등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시식도 가능해집니다.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도 다시 문을 엽니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은 2급으로 내려가지만 당분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방역 수칙들이 풀릴수록 시민들은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본인의 또 방역수칙 준수, 각자의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확진자는 토요일 기준 10주 만에 최저이자 사흘 연속 10만 명 이하, 특히 위중증 환자는 50일 만에 7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강대강 대치 상황은 일단 잠정 봉합됐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 반응은 다릅니다. 오늘 도심 곳곳에선 검수완박 중재안을 놓고 보수와 진보 성향 단체 집회가 잇따라 열렸는데 양 진영 모두 중재안 합의를 비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집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검찰 선진화와 수사와 기소 분리 주장을 담은 깃발 아래 진보 성향 집회 참가자들이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를 비판하고 나섭니다. 정말 간절하게 갈망을 했건만 감히 소수가 모여서 너희들끼리 중재안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죠 여러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도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반대하는 보수단체 회원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검수완박 여야 합의 폐기하라! 보수 성향 집회 참가자들 역시 중재안 합의를 정치권 야합으로 규정하며 비판했습니다. 여야가 담합해서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국가 파괴적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눈 감고 지켜볼 수가 있습니까? 저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검찰개혁의 찬성과 반대로 입장이 갈린 두 진영이 맞불 집회로 마찰을 빚은 곳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고출력의 앰프를 갖다 놓고 남의 집회를 향해서 풀어대는 게 이들의 주특기로 비열한 짓거리들인데요. 검수완박인가 법이 없어요? 법대로 하는데 왜 것입니까? 시민사회 일각의 비판 목소리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제격돌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정치권의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검찰의 비판 수위도 점점 고조되는 모양새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사회적 합의 없이 서둘러 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문제점이 심하게 악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검찰 안팎 분위기를 전해드립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정치권에서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가 나온 지 만 하루 만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2020년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여야가 원내에서 중재안을 수용했다는 점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은 것과 달리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겁니다. 검찰 내부에선 격앙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가 작성한 선거범죄나 권력형 비리 수사에 공백이 생기는데 여야 모두가 여기 올라탄 것이라는 비판글엔 국민의힘에서 이걸 받았다는 것은 당선인의 의사냐, 중재안을 만든 분과 수용한 분들 모두 처음부터 한 팀이었냐는 등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작심 발언을 회상하는 검사도 상당수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검수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수뇌부 공백 사태에 검찰 내부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도 여진이 계속되는 건 추진 일정만 달라졌을 뿐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뺏는다는 목표는 똑같다는 평가 때문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8개 조항으로 구성된 중재안 곳곳에 허점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영석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 사항엔 검찰의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피의자 압박 용도로 수사 중인 혐의와 무관한 먼지털이 수사 관행을 없애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여죄 수사를 막아버릴 경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사범의 경우 경찰이 사기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을 경우 검찰이 조직범죄 혐의를 포착해도 수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자인지 별건 수사인지 껌껌이 싸울 겁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빠져나갈 국리가 됩니다. 공소시효가 6개월인 선거범죄도 부실 수사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차범준 대검찰청 선거수사지원과장은 검찰 내부망에 기록이동으로 소요하는 시간을 빼면 공소시효는 사실상 4에서 5개월이라며 경찰 수사가 미진해도 검찰의 추가 증거 수집이 어려워져 무혐의 처분해야 하는 사건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재안 1항에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조항도 사건을 누구보다 잘하는 수사검사가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면 라임 옵티머스 사건 등 사안이 복잡한 부패, 금융범죄에서 무죄 판결이 속출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여야는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해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을 이른바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 중수청장은 어떻게 선출할지를 두고
또다시 여야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어서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사법개혁특위에서 6개월간 논의에 입법하고 이후 1년 내 발족한다는 게 여야 합의 사항입니다. 하지만 세부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입법 과정에 기싸움이 불가피합니다. 먼저 중수청장 임명권을 누구에게 어떻게 부여할지부터 쟁점입니다. 공수처장의 경우 국회와 변협 등이 추천한 위원 7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으로 후보 2명을 압축하도록 입법했습니다. 야당목 추천위원이 2명인 걸 감안하면 사실상 비토권을 보장했던 건데 민주당은 결국 1년여 만에 의결 정족수를 5명으로 줄이도록 법을 바꿔 비토권을 박탈했습니다. 두 사람 다 동의하지 않으면 출범할 수가 없다. 빼앗아 가겠다는 것은 정말 무소불위의 독재를 하겠다는 선포에 중수청의 지위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검찰 출신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검찰과 같이 법무부의 외청으로 두는 걸 반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개특위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등으로 구성상 민주당이 유리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이 변수입니다. 여야 합의문에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는 시점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모호하게 규정했는데 중수청으로 수사권을 넘기는 시점도 논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검찰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박탈하는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김호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총사퇴했죠. 초유의 수뇌부 공백 사태를 맞은 검찰 내부에선 형사사법질서 개편을 앞두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검찰 수장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변재영 기자가 일주일 새 2번이나 사표를 낸 김호수 검찰총장에게 맞춰봤습니다. 취임 첫날 외풍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자임했던 김호수 검찰총장. 굳건한 방파제가 되어 일체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하지만 이후 진행된 검찰 인사와 조직 개편에서 박범계 법무장관에 가려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상당히 세더구만요. 총장 임명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한 사실이 불거지면서 대장동 의혹 등 권력형 비리 수사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으로 김호수 나오자 압수수색입니까? 대선 이후 거취 압박도 이어졌지만 김 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자진 사퇴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 강행에도 직을 걸고 맞설 것임을 분명히 했는데요.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17일 대통령 면담 거절을 이유로 1차 사표를 던졌다가 잠행 반나절 만에 자리로 돌아왔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입장이십니까? 공직자는 맡은 임명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하자 모든 책임을 진다며 닷새 만에 2번째 사표를 던졌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실지라도 한마디 여쭐 수 있을까요? 총장님 따로 입장 내실 거는 없을까요? 아직 수리 여부는 미정이지만 형사사법질서가 바뀌는 국면 속 초유의 수뇌부 공백 사태를 남기고 떠난 김 총장을 역사는 어떻게 기억할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감사원이 제2의 대장동으로 불리는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했습니다. 용적률을 크게 높여주면서 임대주택 비율은 대폭 낮춰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죠. 이 과정을 이재명 전 지사가 결재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대선 때도 논란이 컸습니다. 다만 직권남용 같은 공무원 범죄의 경우 넉 달 뒤면 검찰 수사권이 폐지될 예정이라 제대로 수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단지를 50m 옹벽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무리하게 산을 깎아 아파트를 지은 건데 개발자는 3천억 원가량 개발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기도는 자연 녹지이던 땅을 한 개발 업체가 매입한 뒤 최대 용적률 500%인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하고 임대주택 비율은 100%에서 10%로 낮춰 사업성을 크게 높여줬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직접 결재한 내용들입니다. 이건 임대주택을 지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가야 될 땅을 지사님이 뺏어와서 선거에 활용하신 거예요. 특히 해당 개발업체에 이재명 전 지사의 2006년 성남시장 선대본부장 출신 인사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2의 대장동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저의 기대와 저의 요청을 반해서 일종의 도둑들과 연합을 했을 거라는 지금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백현동 현장에 대한 실질 감사를 벌인 뒤 최근 대검에 수사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에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다만 검찰 수사권 폐지에 따라 공무원 범죄인 직권남용 혐의는 9월 전까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고 경제 범죄에 해당하는 배임 등의 혐의만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네, 39일 남은 지방선거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대구의 홍준표 의원, 강원의 김진태 전 의원을 최종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윤심, 박심 논란이 있었지만 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한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박영선 전 장관의 서울시장 경선 출마 여부를 두고 내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준표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지지를 호소한 유영하 변호사, 친윤석열계를 자처하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꺾고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박심을 팔고 윤심을 팔고 하는 걸 쳐다보고 저건 아니다. 강원지사 후보로는 김진태 전 의원이 확정됐습니다. 당초 국민의힘은 김 전 의원의 과거 5.18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컷오프했지만 지난 대선 때 TV토론 단장을 맡은 황상무 전 앵커를 단수 공천한 것을 두고 윤심 논란이 커지자 다시 경선을 치렀습니다. 다시는 5.18 민주화 운동의 본질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겠다고. 국민의힘 제주지사 후보로는 허양진 전 제주대 총장이 선출됐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서울시장 경선 후보를 아직까지도 최종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지도부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출마를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밤까지였던 시한도 훌쩍 넘겼습니다. 지금 추가 1인에 대해서 응답을 좀 기다리는 중이어서 경쟁자인 박주민 의원은 해도 너무하다고 토로했고 김진애 전 의원은 하이패스 특혜를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오늘로써 국민의힘은 17개 시도 공천을 모두 마무리했지만 민주당은 7곳에서만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후보를 확정진 7곳에서는 여야 대진표가 만들어진 건데 어떤 후보들이 맞붙게 될지 황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로 17곳 모두 후보를 확정했고 민주당은 아직 7곳에만 단수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수도권은 인천이 유일한데 민주당의 박남춘 시장과 국민의힘 유정복 전 시장의 전현직 리턴 매치가 성사됐습니다. 여기에 정의당 이정미 전 대표도 최초의 여성 시장에 도전합니다. 충청권에선 노영민 그리고 김영환 후보가 맞붙습니다. 두 사람은 청주고와 연세대 그리고 민주화운동 투옥 이력까지 닮은 꼴 선후배지만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특별 고문 출신으로 대결을 펼칩니다. 보수세가 강한 대구에선 홍준표 의원을 상대로 민주당 서재현 전 상근 부대변인이 출사표를 던졌고 반대로 민주당 텃밭인 전남에선 김영록 지사를 상대로 국민의힘 이정현 전 의원이 험지 출마했습니다. 부산 울산에선 현직 시장들이 수성전을 벌입니다. 부산은 민주당 변성환 전 시장 권한대행과 정의당 김영진 부산시당위원장이 박형준 시장에 도전하고 울산은 송철호 시장을 상대로 국민의힘 김두겸 전 남구청장과 경선 컷오프에 불복해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맹우 전 의원이 보수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에선 오늘 경선에 승리한 국민의힘 김진태 전 의원과 민주당이 전략 공천한 원조 친노 이광재 의원이 대결합니다. 민주당은 잠시 뒤 전북을 시작으로 경선 지역 후보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결선 투표까지 갈 경우 다음 달 1일쯤 전체 대진표가 확정됩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거리 두기가 한 단계씩 느슨해질 때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늘고 있는데요. 완전한 해제가 된 뒤 맞는 금요일 밤에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에서만 5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측정 거부는 물론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구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유소 앞에 멈춰선 검은색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높여 달아납니다. 음주 단속을 피해 몰래 숨어 있다가 이를 눈치챈 경찰이 다가가자 줄행랑을 친 겁니다. 10여 분 만에 붙잡힌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 많이 위험하더라고요. 행인들도 몇 번 부딪힐 뻔하시고 비협조적이셨어요. 비슷한 시각 다른 음주 단속 현장에서는 측정 거부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운전자가 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지 않아 3차 측정까지 이어졌고 안 돼. 20여 분 만에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가 확인됐습니다. 아니 거부해. 제가 거부한 건 아니잖아요.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주말을 앞둔 어젯밤 경찰은 대규모 음주 단속을 벌였습니다. 이번 음주 단속은 경기 남부 지역 5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면허 취소 20명 등 모두 51명이 적발됐습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일평균 음주 단속 건수가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당분간 일제 단속을 주 2회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식용유나 과자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기름이 팜유인데요. 팜유 최대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국에도 식용유가 품귀 현상을 빚자 수출길을 막은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치솟은 세계 밥상 물가가 한 번 더 출렁이게 됐습니다. 장혁수 기자의 보도 보신 뒤 앞으로의 물가 전망과 새 정부의 물가 정책을 짚어본 취재 후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식용유 가격을 낮추라는 현수막이 걸렸고 빨간 옷을 맞춰 입은 시위대가 행진합니다. Di mana kenaikan BBM, di mana ada kenaikan dari harga minyak. 인도네시아가 식용유와 그 원료가 되는 팜유의 수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Pemerintah melarang ekspor bahan baku minyak goreng dan minyak goreng mulai Kamis 28 April 2022 sampai batas waktu yang akan ditentukan kemudian. 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는 최근 식용유 파동을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파동으로 국제 식용유 값이 오르자 인도네시아 팜유 생산자들이 내수보다 수출에 주력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식용유 값이 오르고 있는 우리나라는 충격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1년 전 2만 7천 원대였던 업소용 식용유 가격은 꾸준히 올라 5만 원을 넘었습니다. 기름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거기다 가격이 더 오르니까 체감 소비 물가 지수는 많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돼요. 식용유 가격이 오르면 라면을 포함해 튀기고 볶는 음식 등 제과 제품 가격이 잇따라 오르게 됩니다. 인도네시아의 수출 중단 결정으로 국내 식품 가격이 또 한 번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여름이면 찾게 되는 시원한 냉면도, 서민 음식 짜장면도 먹기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폭등 수준의 인플레이션, 새 정부는 잡을 수 있을까요? 답답해. 물가 상승이 앞으로 1, 2년 계속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걸 체감을 합니다. 저는 차에 기름을 넣을 때 많이 느끼거든요. 저 기름값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근데 국제 유가가 뛰면서 이제 휘발유 가격은 연초부터 10주 연속 오르다가 최근에는 약간 떨어진 상태거든요. 너무 비싸요. 지금 외식 물가도 줄줄이 올랐는데요. 서울 지역 칼국수 가격 8,000원 넘겼고요. 대표적인 서민 음식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이렇게 외식 물가가 뛴 이유가 수입 밀가루 가격이 1년 새 무려 41%가 올라서 13년 3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입니다. 모든 품목이 다 오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수능은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내 지갑에서 돈이 새어나간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일단 물가가 오른 이유가 전쟁 때문으로 봐야 합니까?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공급망 교란이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터지면서 겹쳐진 거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두 나라가 세계 밀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됩니다. 미국 등 주요 밀 생산지 국가에서는 흉작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상황들이 다 겹치면서 국제 밀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세계 3위 원유 수출국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가격에 상당 기간 영향을 줄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받는 상승 압력이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도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더 오를까요? 하반기가 되면 더 심해질 거다 이런 관측들도 많고요. 설령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나더라도 국제사회 대러시아 제재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입니다. 특히 이번 인플레는 유동성이 인플레를 부추겼다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돈이 많이 풀렸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세계 각국이 다 돈을 많이 풀었었는데 그게 이제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서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런 분석입니다. 4%대의 물가 상승률이 근 1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 실제 체감하는 것보다 좀 낮은 것 같아요. 이게 통계를 산출하는데 모든 항목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요즘에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달료, 맞아요. 택시 호출 수수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통계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만약에 반영을 하게 된다면 이 물가 상승률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새 정부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무거운 짐을 이제 안고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세웠던 공약들을 보면 돈은 풀고 세금은 좀 줄이는 방향인데 지금 50조 추경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200개 공약에 5년 임기 동안에 266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또 문제는 상당 부분은 적자 국채를 찍어서 조달해야 하는 점에서 내수도 살려야 하고 또 물가도 잡아야 하는 새 정부가 딜레마에 처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빅스텝을 예고한 상황이고 우리도 금리를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도 상당히 커질 걸로 보입니다. 인기는 좀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금리 시그널을 줘서 물가를 좀 기대 심리를 안정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그리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좀 어깨가 많이 무거울 것 같아요. 네, 이창용 한은총재가 2009년 금융위 차관급인 부위원장을 맡았을 때 추경호 후보자가 금융정책국장이었거든요. 함께 일했던 적이 있었군요. 그렇죠. 이전에는 한은은 돈줄을 재는데 기재부는 계속 돈을 풀어서 엇박자 논란이 있어서 기재부와 한은의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은행 총재와 경제부총리가 만나는 것이 뉴스가 안 될 정도로 제가 그렇게 할 겁니다. 네, 밀려오는 인플레이션 먹구름 한 줄톡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물가와의 전쟁 원팀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인수에서는 경제 원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새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다 보니까 경기 부양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됐는데 물가를 잡지 않으면 다시 경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물가 대응과 또 경제 성장 이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역할을 잘 수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서민들은 대출이자 갚기에 허덕이는데 은행들은 실적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5대 금융그룹의 이익이 처음으로 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대출 금리는 빠르게 올리면서 예금 금리는 더디게 인상해서 이자 마진으로 배불린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터진 직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 0%대인 0.75%로 내린 뒤 최저 0.5%까지 낮췄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한편 하지만 이후 시중 유동성은 넘쳤고 물가까지 오르면서 기준금리를 코로나 직전보다도 더 높은 1.5%로 올렸습니다.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인상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금리 때 늘어난 대출은 은행들에겐 효자가 됐습니다. 이자 수익 덕에 올해 1분기 5대 금융그룹의 순이익은 처음 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우리 금융의 경우 1년 전보다 32.5%나 급증했습니다. 대출금리는 광속으로 올리는데 예금금리는 뒤늦게 뒷북 인상을 하면서 찔끔찔끔 올리는 경향이 크다 보니까 변동금리를 택한 주택담보대출자들의 월 이자 상환금은 커졌고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도 이자 부담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이제 오르는 거 좀 감당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 열심히 하려고 마음 먹어도 뭐 회원들의 체육관에 나와줘야. 한은은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을 시사하고 있어 이자 비용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참여한 한국인이 사망했다는 첩보가 입수됐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정부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교부는 최근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국민 가운데 2명이 사망했다는 첩보를 접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최근 유관국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국민 중 사망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였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로 입수됐다는 사망 첩보에는 이름이 들어있지 않아 정부는 이들과 직접 연락을 시도하거나 한국에 있는 가족을 접촉해 안전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파악한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자는 유튜버 이근 전 대위 등 4명입니다. 다만 이 전 대위는 현재 건강한 상태라고 가족들은 언론에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서의 교전이 격화되는 등 신변 안전이 심각히 우려된다며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우리 국민은 우크라이나에서 나오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박조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남부를 완전히 장악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군부대를 본격적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떠난 수도 키이우와 마리우폴 일대에서는 민간인 학살 정황이 또 나왔습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주택가에 러시아군의 폭격이 쏟아집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하르키우는 하루에만 56차례 공격을 받았습니다. Мучаемся, уже 2 месяца мучения. Это вот так, еще день и с ума сойду. 러시아군은 남부 마리우폴에 있던 정예부대도 동부로 이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동부 돈바스와 남부 지역에 대한 완전한 장악이 목표입니다. Ворог продовжує завдавати ракетно-бомбових і артилерійських ударів по житлових районах Харківської, Луганської і Донецької областей, а також по об'єктам інфраструктури. 러시아군이 퇴각한 자리엔 학살 정황이 또 나왔습니다. 수도 키이우 일대에선 1,000구가 넘는 민간인 시신이 발견됐고 마리우폴 근처에선 집단 매장지로 보이는 구덩이 여러 개가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То еле поховали, там стріляли, не допускали, в неї і ножки. груди розірвало все.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는 가운데 유엔은 개전 후 처음으로 직접 중재에 나섭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오는 26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28일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각각 만날 예정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미국에서 대낮에 총기 난사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수도 워싱턴 DC의 학교 인근에서 발생해 어린이 등 4명이 다쳤습니다. 이렇다 보니 미국에서 20세 미만 사망 원인 1위가 총기 관련입니다. 신은서 기자의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이하로 이어가겠습니다. 경찰차가 연이어 출동합니다. 부상자를 급히 구급차로 이송합니다. 금요일 낮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북서쪽 지역 코네티컷가 인근에서 총기가 난사됐습니다. 어린이 1명 등 4명이 다쳤습니다. We have 4 victims, and those victims are being treated at area hospitals. There's one juvenile child that was shot. 당시 20발의 총성이 울렸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시민들은 혼비백산에 피신했고 인근 학교는 폐쇄됐습니다. Talked about students from the Edmund Burke School who were in a lockdown situation. I'm pleased to say that we are beginning to reunify those students with their families. 용의자로는 버지니아주에 사는 23살의 레이먼드 스펜서가 지목됐는데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화기와 탄약, 총을 올려두는 삼각대도 발견됐습니다. SNS에는 용의자가 찍은 듯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미국에선 뉴욕 지하철과 부활절 파티 등 이달 들어서만 수차례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20년 19세 미만 사망자가 4,300명을 넘기며 총기로 인한 사망은 미국 20세 미만 사망원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민형배 향배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해서 위장 탈당했었잖아요. 지금 여야가 합의를 하면서 역할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법사위에서 어떻게 보면 존재 의미가 사라진 셈입니다. 네. 민 의원에게는 국회 선진화법으로 만들어진 안건조정위에서의 소수당 목소리를 묵살하기 위한 꼼수로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비판의 꼬리표만 남게 됐습니다. 네. 그럼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갑니까? 네, 탈당은 하루 만에 속전속결이었지만 복당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탈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무위 의결로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한데요. 이 당 내부에서도 민주주의 가치를 능멸했다, 편법을 관행으로 만들었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곧바로 복당될 경우 결국 위장 탈당을 당 차원에서 자인하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반면에 검수완박 강행 처리 반대했던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는 복당이 임박했었는데 예. 어떻게 됩니까? 예, 사실 이 양양자 의원 탈당 사유는 보좌진 성범죄 의혹이었는데 그 부분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미 지난달 말에 복당될 거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에 배치되면서 무소속 상태로 남아있던 건데 민주당이 양 의원의 복당을 불허할 경우 정치적 보복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다 꼼수를 쓰려다 벌어진 일들인데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꼼수에 대해서 반성한다고 그러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이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을 늘리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를 해놓고 비례용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꼼수를 썼죠. 이후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는 이 위성정당 창당과 당원 당규까지 바꿔가면서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냈던 데에 대해 수차례 사과했고 앞으로 달라지겠다 다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약속을 믿고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국민들도 많았겠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게는 오히려 개혁이 부족해서 졌다는 심리가 깔려 있고 민주당도 이런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맞서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셈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전 지사도 후보 시절에 민주당의 과거 행태를 사과하긴 했지만 이른바 발목을 잡으면 뚫고 가야 한다면서 법안 강행 처리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를 하면 반대를 뚫고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라라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위원장님이 방망이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단독 처리할 수 있으면 하자니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 민형배 향배 느낌표는 GSGG의 추억으로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민주당 초선 김승원 의원이 육선의 박병석 의장을 향해서 동물을 빗댄 비속어의 영문 이니셜이죠. GSGG라고 했다가 비판에 직면한 것 기억하실 겁니다. 민형배 의원은 이로부터 일주일 뒤에 윤석열 후보와 야당 의원을 비판하는 SNS 글에 복수형으로 GSGGD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또 지운 적이 있습니다. 정치권이 잠시의 비판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지나간 일에서 교훈을 찾는 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300석이 깨진다입니다. 300석이면은 국회의원 의석 수인데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현역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로 1년 가까이 공석이 될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달 30일 전에 의원직을 사퇴하면 해당 지역구에 대해 다가오는 6일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의원직 사퇴는 본회의 표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요일인 4월 29일이 마지노선인데요. 이후에 사퇴하면 보궐선거는 내년 4월 5일에야 열립니다. 그럼 의원직 공석을 막기 위해서 후보로 이제 선택이 되면 의원직을 빨리 사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요. 네. 보궐선거에서 다른 당에게 지역구를 넘겨줄 가능성을 비롯해서 여러 정치적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홍준표 의원이 사퇴를 늦추는 것을 한때 유력하게 검토했었습니다. 왜 그런 거죠? 네, 이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해당 지역구에 출마해
이렇게 당선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김 전 최고위원이 이번 경선에서 지도부에서 현역 감점룰을 만드는 데 참여해서 홍 의원 감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홍 의원 측은 여소야대 전국에서 한석이 아쉽다는 당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시안에 맞게 의원직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예, 민주당은요, 이 강원의 이광재 의원만 현역 의원으로 현재 출마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선 일정이 국민의힘보다 늦다 보니 물리적으로 4월 30일 전에 사퇴가 어려운 곳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결선 투표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될 경우 한 차례 TV 토론을 거쳐서 이 토요일인 4월 30일에야 후보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박주민 의원도 오늘 의원 한석을 1년 동안 비워두게 되면 안 된다면서 28일 본회의 전에 27일 원샷 경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전북의 경우도 김윤덕, 안호영 두 의원이 경선에 참여 중인데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4월 29일 밤에야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 두 곳 모두 결선 투표까지 가서 현역 의원이 후보가 되면은 의석수가 2석이 줄어들게 되는 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의석 현재 민형배 의원 탈당으로 171석인데 169석으로 또 170석이 깨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예, 두 번째 물음표 300석이 깨진다의 느낌표는 140억의 기회비용으로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를 때 한 개 선거구마다 약 2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번에 최대 7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의원들이 본인을 믿고 맡겨줬던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양해를 구했는지, 또 광역단체장 선출 뒤에는 각 20억 원의 값어치를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홍현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프로야구 키움의 이정후가 시즌 4호 홈런을 쏘아올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만원 관중이 몰린 프로농구 플레이오프에서는 KGC가 KT를 제압했습니다. 스포츠 소식은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키움이 한 점 앞선 5회 말 3번 타자 이정후가 기아 선발 이ህ리의 직구를 잡아당깁니다. 시원하게 뻗은 타구, 우중간 담장을 훌쩍 넘어갑니다. 시즌 4호 홈플레이트를 받고 덕아웃에 들어온 이정후는 푸이그가 넘겨준 빨간 홈런 가발을 머리에 쓰고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2타점 2루타에 홈런까지 3타점에 이정후를 앞세운 키움이 기아를 3대1로 눌렀습니다. 만원 관중의 수원 KT 아레나. 원정팀 KGC 전성현의 석점슛이 깔끔하게 림을 통과합니다. 변준영 멀로. KGC는 석점슛 15개로 KT의 수비를 흔들었습니다. 여기에다 끈끈한 수비까지. 압도적인 경기력의 KGC가 KT를 90대 78로 누르고 오전 3선승제의 4강 플레이오프 시리즈 전적을 1승 1패로 마쳤습니다. LPGA LA 오픈에선 고진영이 세계 랭킹 1위의 저력을 뽐냈습니다. 1라운드에서 2분파, 공동 31호 2라운드를 시작한 고진영은 11번 홀부터 14번 홀까지 4연속 버디. 2라운드 후반에만 버디 5개를 쓸어 담으며 하루 동안 7타를 줄였습니다. 중간 합계 7언더파, 단숨에 공동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주말인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28도를 웃도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비슷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와 구미의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0도, 서울 24도, 대전과 강릉 27도가 예상됩니다. 10도 이상의 큰 일교차도 이어지겠습니다. 네, 야구장에 함성이 돌아왔습니다. 2년 6개월간 끊겼던 팬들의 응원 소리가 들리자 선수도 진짜 야구가 돌아왔다며 반겼습니다. 밀려드는 주문에 식당 주인들도 모처럼 웃고 주말마다 거리에는 생기가 돋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이 지나갔던 자리에는 먹다 남긴 음식물과 술병, 그리고 쓰레기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줄었던 음주 관련 신고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빼앗기고 나서야 일상의 감사함을 알게 됐죠. 어렵게 되찾은 소중한 일상인 만큼 성숙하게 잘 누리는 일 또한 우리에게 남겨진 몫인 듯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